2021년도 2학기 러시아 명작의 이해 첫 시간 강의를 찍겠습니다. 우리가 그 1학기 마칠 때만 해도 이제 2학기는 대면으로 간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여사여사해서 다시 비대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를 다시 올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실 즈음에는 이미 손에 이렇게 들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앞부분에 강좌 목표나 뭐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은 제가 줌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거나 이제 할 것이고요. 수업 시간에 뭘 읽을지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요를 보시면 거기 커리큘럼을 쭉 보시면 이게 이제 첫 주인데 이제 강의 소개하고 뭐 출석 부르고 뭐 하겠다 얘기하고 이제 이게 첫 주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첫 주에 뿌시킨을 그냥 뗍니다. 그래서 스페이드 여왕인데 이건 이제 제가 커리큘럼도 바꾸지 않고 계속 이거를 읽고 있습니다. 도중에 한 번은 벨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단편이 들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스페이드 여왕이 좋다는 결론에 또 이르러 가지고 어쨌거나 스페이드 여왕을 이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료실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캔본이 그걸로 읽으시고요. 물론 이제 집에 책이 있으신 분들은 번역도 상관없이 이제 그냥 그걸로 읽으시면 되고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냈나 봅니다. 비대면 수업 우리 처음 할 때 작년 1학기 때 그 러시아 명작에 의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원고를 교정받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교과서로 이거를 참고할 수 있을 텐데 요것은 무슨 다른 이런 이론이나 이론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 수업이죠. 이론 수업인데 예컨대 뭐 경제학 개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교과서 어떠한 이론서도 원본 텍스트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컨대 뿌시킨의 스페이드 여왕을 수업을 하면 무조건 스페이드 여왕을 읽으시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책은 어디까지나 참고 용이고요. 사실은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저거를 토대로 다 얘기를 할 거니까 우선은 이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이제 이거를 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골입니다. 이제 뿌시킨 고골은 묶여요. 그래서 19세기 전반기 이제 러시아 문학 이렇게 되고 원래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레르몬토프가 들어가는데 제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주로 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안 고르세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고서를 쭉 받았을 때 레르몬토프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서에는 집어넣었지만 심지어 수능 고전에서 강의도 찍었는데 했지만 그냥 러시아 명작에 의해서는 교양 수업에서는 빼는 걸로 전공은 이제 하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 뿌시킨, 고골, 레르몬토프 이 세 작가가 19세기 러시아 전반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둘 수 있고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또 동영상에 많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렇고 이제 레르몬토프는 빠지고요. 고골은 하는데 대표작을 읽을 겁니다. 코하고 웨트인데 그 밖에 재미있는 소설, 그러니까 페테르부르크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재미있는 다른 소설들, 넵스키 거리, 광인일기, 그 다음에 그 초상화 또 되게 재밌어요. 낭만적이고 그런 이야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2020년 1학기에 다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찍은 강의를 계속 돌리는 게 별로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에게 별로 잘하는 짓인 것 같지도 않아서 진도를 체크하지 않는 걸로. 하지만 코하고 웨트는 이제 진도 체크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중 수업을 조금 더 횟수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이제 강의를 지금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큰 줄기는 뭐냐면은 19세기 문학하고 20세기 문학의 그 비중을 거의 맞춘다. 뭔 소리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보통 19세기가 한 3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20세기가 한 3분의 1 요 정도로 이제 수업이 진행돼 왔는데 점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19세기하고 20세기가 비중을 같이 차지하게끔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19세기 전공자로서 19세기 연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교과서까지 냈고 연구서까지 냈고 하니까 이제 20세기를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갖고 20세기 비중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93학번인데 사반세기가 흐른 거예요. 거의 25년이 대학에 들어온 뒤로. 뭔 말이냐면 그때는 긴가민가 싶었던 커리큘럼
그러니까 20세기 문학에 들어가 있는 그 커리큘럼이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작가, 죽을 작품은 다 죽고 살 작가, 살 작품이 거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문학사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세기 커리큘럼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제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비중이 좀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7, 8주에 거의 마쳤는데 7, 8주까지 해서 19세기 문학을 떼고 9주의 중간고사를 이제 볼 건데요. 요렇게 맞추기 위해서 누구를 뺐냐면 뿌시킨 고골은 그대로 살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라 하면 19세기 사실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기 때는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뚜르게네프 해서 이제 세 사람을 트로이카, 삼두마차라고 불렀는데 뚜르게네프가 순위에서 조금 밀려나고 그들보다 조금 뒤에 태어나서 좀 빨리 죽은 체호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체홉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조금 더 각광받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뚜르게네프를 또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는 또 해봤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안 하면 좀 아쉬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연구서에는 뚜르게네프도 당연히 있습니다. 논문도 썼고요. 그래서 아쉬운 건 이제 그걸로 달래면 되고, 제가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관심이 가는 분은 이제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커리큘럼에서는 이번에는 뺐습니다. 빨리. 그래서 도스옙스키를 이제 읽는 걸로. 3, 4주.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9월에 도스옙스키를 이제 읽을 겁니다. 도스옙스키 작품인데요. 한동안은 이제 까라마조프를 했는데, 지난 학기에 죄와벌을 이제 제가 하고, 강의도 새로 찍어서 그 여파로 그냥 여러분도 죄와벌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죄와벌하고 짝을 맞추는 것도 있고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정말로 이거 용단을 내렸어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하기로 제가 용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과 평화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번역본으로 총 4권인데 완독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이 작품을 수업에선 다루지 못하고 항상 안나 까레니나를 해왔어요. 안나 까레니나가 또 굉장히 좋은 작품이기도 해서 그랬는데 지난 학기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 읽어야 되지? 두 권만 읽자. 2권을 읽어도 여러분 1000쪽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충분히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2권까지 읽으시고 저는 물론 다 읽었고 뭐 논문도 있고 강의도 또 지난학기에 찍어놨기 때문에 수업은 안 했는데 전쟁과 평화를 심심해가지고 강의는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겸사겸사. 그리고 제가 짝을 맞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근거는 죄와벌도 일종의 나폴레옹 드림이고요.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 드림 정도가 아니라 나폴레옹 전쟁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키워드로 엮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1860년대 그 시대상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또 도스옙스키, 톨스토이의 항상 그 두 작가를 우리가 비교해 왔는데 이제 이거 작품 2개를 놓고서 비교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죄와벌 읽고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읽는 걸로. 아마 이제 저는 또 심심하니까 톨스토이의 부활을 혼자서 읽고서 또 강의를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러시아 명작에 의해서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요 대목이에요. 도스옙스키하고 톨스토이. 그래서 제가 2주씩 잡아놨는데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때 봐서 또 여러분의 반응을 봐서 제가 조절을 하도록 하고요. 19세기를 마감하면서 20세기를 여는 작가 바로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입니다. 체홉을 이제 또 읽는데요. 체홉은 항상 아무리 바빠도 소설과 희곡을 같이 읽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주수나 이런 거를 이제 조절하다 보면 또 시험 문제를 또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편을 많이 읽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강의 영상을 되게 많이 찍어놨는데 어쨌거나 수업은 여사 단편 중에 하나 이렇게 할 텐데 그거 이제 제가 자료실에 다 나중에 그 작품 스캔본을 올리고 여러분은 택일해서 읽는 걸로. 연애소설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연애소설, 좀 유머러스한 체홉 특유의 그런 희비극이 느껴지는 그런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픽을 해서 골라서 올리고, 상자 속의 사나이는 수업하기 되게 좋은 교과서적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 내기도 되게 편하고 여러분도 답 쓰시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라서 읽게끔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벚꽃동산 희곡인데 요것도 갈매기도 있고 뭐 반야 아저씨도 있고 세자매도 있고 벚꽃동산에서 총 4개인데 4대 장막극인데 제가 돌아가면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다 해봤는데 그래도 역시 수업하기 제일 편한 게 벚꽃동산이에요. 수업하기 제일 편하다는 게
가독성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의식도 더 깊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도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작품이고, 제일 잘 쓴 작품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딱히 바꾸지 않고, 요렇게 이제 벚꽃동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를 볼 때가 되는데, 저희가 글쎄 이게 대면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대면으로 간다 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가지고 과제 형식으로 탑재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이것도 비대면 수업이 무려 4학기째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답안에서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업은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시험, 여러분들 학교 나와서 그 누런 종이에다 이렇게 쓰시는 거 있죠. 그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그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 보고서에 중간 정도 되는 형식의 답안지가 나오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집에서 하니까 약간 테이크홈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내는데 최대한 자유롭게 서술형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문제를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에서 볼 때는 원래 객관식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이제 채점도 편하고 나중에 평가를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비대면으로 가면 또 그런 제약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융통성 있게 이 경우에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